네,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작업이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투표율은 67%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높은 투표율만큼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선 판세부터 개표 현황에 따른 전망, 그리고 총선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투표율이 67%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는 0.8%포인트 높은 수치이고 32년 만에 총선 기준으로는 좀 최고치인데 당초에는 사전투표율이 31.28% 역대 총선 최고 기록을 나타내면서 본투표율도 상당히 70%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67%로 나왔습니다. 윤희웅 센터장님,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투표율이 높아진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인은 사실은 사전투표 제도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을 땐 초반에 활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선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10%포인트 가량 이전보다 높아지는 흐름들을 쭉쭉 보여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로 인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동해서 투표를 높이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대개 또 보면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왔을 때는 선거가 치열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투표장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3지대에 유의미한 정당들이 제법 많이 이번에 출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싸우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네. 그것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는데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며칠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재외국민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도 아마 유권자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표를 이제 높이는 요인인데 다만 본투표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당겨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본투표는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유에서 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투표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아직 그 세대별 투표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20대와 30대들은 사전조사를 보게 되면 부동층 비율도 높고 투표 의지도, 투표 참여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들을 사전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20대 등 젊은 층에서의 투표율은 아마 이전에 비해서 네. 다소 좀 높지 않고 정체되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본 투표율에서 더 높은 투표로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투표율 67%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67%도 총선치고 매우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70% 이상을 기대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율도 역대 제일 높았고요. 근데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거에 비교해서 본투표에서 조금 낮았던 것은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보완제 역할이 아니라 이제 분할 투표, 네. 1차, 2차, 3차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미치지 못했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이 박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선과 달리 이것은 254개 여러 군데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승부가 그다음에 선거의 결과가 조금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난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청년이 조금 실종된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표는 우리가 감정 투표와 이익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투표는 나를 이롭게 만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차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투표 요인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양당에서 사전 투표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높았지만 아무래도 본 투표에서는 약간 동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투표율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또 여야가 각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네. 어떤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대치만큼 제가 봤을 때 한 3, 4%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갔었던 것이 아마도 양당이 기대했던 그러한 투표율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양당 지지층 모두가 좀 이번 투표에서 그렇게 70%를 경신할 만큼의 어떤 열정적인 지지를 보낼 그 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좀 들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제 여론조사 공표되기 이제 금지된 시점부터 이 막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 선거가 워낙에 거센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좀 패색이 짙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론이 있어서 나의 투표의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각자 작용을 해서 결국 양당이 기대했던 70%까지의 도달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개표 과정에서는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이 도입이 돼서요. 그래서 개표가 완료되는 시간이 이전 총선보다 좀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새벽 2시쯤이 되면은 당락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윤혜용 센터장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문가로서 네. 한 개표가 이 정도 완료가 되면은 그래도 당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되게 보면 그 후보들의 사실 득표율의 격차를 보고 격차가 크게 되면 사실은 개표가 50%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를 사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접전인 상황에서는 개표율이 뭐 80%, 90%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과거 선거에서는 많이 이제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것과 비교해 보는 가운데 살펴본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지금 개표 속도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수작업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정 좀 지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들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 지역에서의 어떤 접전 지역들 같은 경우 그것은 한 2%, 3% 이내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2시, 3시 정도까지도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수작업이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비교적 어쨌든 늦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그렇게 늦어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0시 9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지금 전국 개표율이 39.51%, 40%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KBS가 예측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미래가 87석에서 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석에서 19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지금 이 결과로 보면 범야권이 최대 2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결과로 예측이 됐는데 네. 오늘 나온 이 방송 3사의 사전 출구조사 결과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선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고 네.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에 같은 경우에 총선이 출구조사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 표본 샘플만 잘 한다고 네. 한다면 결과를 틀리는 경우도 사실 최근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한 곳만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광역 위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도 사실은 전국에 17개 광역단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는 254개 지역구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많은 오류가 있고 그래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출구 조사를 하는데 발표에 있어서는 이제 자율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자료지만. 네. 그래서 그 범위들을 방송사마다 다르게 범위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이제 크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것도 벗어나는 경우도 최근 선거에서는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오류들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여권이 상당히 이제 의석수가 적고 야권이 많은 네. 이 큰 흐름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출구조사도 많은 오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확도를 높여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전화조사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표심을 반영을 충분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출구조사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BS 사전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최대 19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12석에서 14석으로 예측된 조국혁신당 등과 합치면 지금 범야권이 200석을 넘는 결과로 예측이 됐습니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금 출구조사 결과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이 정도의 결과 예측하셨나요? 한마디로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어떤 말을 지금 꺼내야 될지 사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일전에도 사실 어떤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다라는 어떤 프레임이 초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또 지지율이 솟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의정 갈등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정말 선거가 어디 쪽으로 치우쳐질지 박빙의 상황으로 갔는데 어쨌든 출구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정말 무섭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대선과 달리 총선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에서 어떤 오차 범위가 큰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사실 과거에 트럼프와 힐러리 어떤 대선 경쟁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선거와 비교했을 때도 박빙 지역이 49곳에서 55곳까지 많이 레인지가 커져 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의석수는 많이 얻었지만 실제 투표로 따진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표에 앞서서 계속해서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최소한의 의석은 좀 달라 이런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는 개헌 저지선도 지금 무너지는 결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막판에 어떤 보수의 결집, 보수의 막판 지지층 호소를 통해서 투표장에 쏟아져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메시지 전략을 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불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좀 민주당을 향해서 메시지의 수위를 상당히 좀 높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거친 메시지를 통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품격 있고 좀 그런 정치를 원하는 중도 보수층에게는 또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피로감을 줬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아직은 출구조사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그 마지막 결집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여러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도 있었고 또 대파 논란 등 용산발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막판에는 후보 리스크가 총선 전국을 흔들었는데 이런 후보 리스크 뭐 이런 각종 리스크들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선거에 이제 투표에 영향을 주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안들 어떤 정당의 공천과 관련한 평가, 그다음에 이중섭 이제 전 호주대사 관련한 이슈들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이 이제 물가 등 경제 관련 이슈가 본인의 투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높아진 이제 물가 관련한 사안이 유권자들에게 어쨌든 정권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류로 좀 연결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이 사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캠페인을 사실은 1월 달에 상당히 잘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상당히 별다른 메시지가 없고 논란이 이제 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 기류를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데 성공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중섭 대사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게 되면서 어떤 잠재되었던 또는 위축되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활성화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났고 그러고 인해서 사실은 이제 1월과 또는 이제 2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런 기류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3월에 새로운 이제 흐름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이중섭 대사 관련한 사안들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 여러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경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 이겼지만 민생을 살리지 못해서 패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파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고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어떤 추락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부의 실력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력,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경제인데 경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외교는 어땠느냐? 부산 엑스포 119대 29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어땠느냐?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소 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 인간 이재명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바라보고 협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매우 실망을 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본부장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리스크와 어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 어떤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과 윤희용 센터장 두 분 모두 경제 민심을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목을 하셨는데요. 예. 윤주진 컨설턴트 댁에서 물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대파로 상징되는 그러한 물가 논쟁도 분명히 많은 서민층들과 중산층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정권 심판론에 상당히 좀 불을 당겼던 요인이 바로 이종서 호주대 사건과 황상무 수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와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 체제 어떤 갈등이 한 번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국민의힘이 조금 뭔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용산과의 갈등 국면을 주도하고 리드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그 부담을 좀 벗어던지는 오히려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나 황상무 수석건 같은 경우는 용산에 바로 즉시 민심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그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 실기를 한 점이 좀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다시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이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거 프레임이 야당에 유리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3일에 창당을 했었는데 약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에서 당초 10석을 얘기했다가 본투표 전날에 1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2석에서 14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센터장님, 이 조국혁신당의 최종 성적표는 얼마나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2석에서 14석이라고 한다면 14석에 가까울 가능성이 네. 이제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 보게 되면 이게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층들이, 그 정당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이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실제 선거 결과는 우리가 비율을 얘기하긴 하지만 카운팅이 되는 득표 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사전조사를 했었어요. 그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이 가장 높은 정당의 지지층들이 조국혁신당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3지대에 투표 의지가 약한 정당들의 지지층보다는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득표를 하게 되면 예측치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의미 있게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보면은 비례인 경우로 우리가 이제 이 정당이 좀 민주당이 종속된 정당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도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 투표를 물어본다면 그것이 맞는데 그러나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으면 여기서는 배타적 지지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보게 되면 최근의 조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독자적인 성격도 매우 이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 야권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큰 정당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쨌든 의미 있는 어떤 네. 존재감을 지닌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것이 컨벤션 효과일 것이냐 아니면
본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린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12석에서 14석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그 배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에 그 이유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양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에서 공영정당,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취합되기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분란들이 생기는데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소수 인원으로 의사 결정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네. 몸이 가볍기 때문에 선명성을 내보이기가 매우 용이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이었던 것이 비조 지민으로 가더니 이제는 지국 비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당이라는 어떤 보수층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보수층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권 심판은 해야 됩니다. 야당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 보수 무당층은 그 중에서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민주당을 통해서 정권 심판하는 거에선 썩 그리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다. 그래서 추후에 민주당에게 모든 어떤 그 국회의 힘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분산시켜줘서 어떤 삼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의 침대 축구를 중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역할로서 조국 혁신당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조국 혁신당을 향한 지지세가 이 선거날까지 이어진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현재 민주당의 지지층 지형을 살펴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지지층도 분명히 네. 견고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친노 친문의 계보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지지층이 분명히 두텁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민주당의 공천파동,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비명 행사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공천파동에서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저조한 그러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 어쩌면 이 오갈 데 없는 친문, 친노 지지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을 주워 담는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죠. 최근까지 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제로 그렇게 아예 그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편드는 듯한 그러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네. 새로운 미래라든지 조국 혁신당도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안에서예요. 어떤 이재명 대표 친명 체제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피로도를 느끼는 그러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조국 혁신당에 마음을 주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지세가 유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친 의석수가 최소로 잡아도 180석이 넘습니다. 이게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범위로 보면은 범야권 200석까지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최대 196석이고요. 또 조국혁신당이 최대 14석, 새로운미래가 최대 2석이기 때문에 200석까지도 가능한 건데 또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200석은 막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0석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200석은요, 사실 좀 꿈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이 최대치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석을 가진다고 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200석을 소위 절대 반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개헌이 가능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 균형감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에게 힘이 기울어지는 것은 저는 양당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0석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이 있는 180석까지의 범야권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뜻이 국민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도 소수 인원이 어떤 야당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어떤 걸 이뤄낼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200석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200석과 관련해서 지금껏 정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다, 불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은 18대 총선 당시를 이제 회상해 보면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 의석수가 한 81석 정도로요. 상당히 좀 적은 의석수를 기록한 적은 있었습니다.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숫자가 된 것은 사실 한 19대, 20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여야의 의석수를 떠나서 상당히 협의제와 타협에 의한 그러한 정치 국회 운영이 어느 정도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상당한 대립구도를 보이게 됐고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는 정말 이 수의 논리로 숫자의 논리로 법안을 통과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제의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이제 관행들이 새롭게 정치에 자리 잡게 됐거든요. 이 200석 저는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200석, 야권 200석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200석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정말 그 200석을 어떤 무기 삼아서 정치적 무기를 삼아서 이 정치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200석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 200석이라는 숫자를 너무 이렇게 큰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 정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역구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 비례대표는 6%를 지금 넘어서는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1위 그리고 비례대표 상황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0석 초반,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20석 초반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영남을 중심으로는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1위 지역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출구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50% 정도 진행이 지역구는 된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는 앞서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대선 같은 경우는 전체 선거가 하나고 어떤 하나의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어떤 좋은 이슈든지 안 좋은 이슈든지 단 한 명의 후보와 1대1 구도가 이루어지지만 254개 지역구에서 각자의 분위기가 있고 또 각자의 이슈가 있고 또 그 지역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총선에서는 매우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50%의 개표율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지난 21대라든지 아니 과거의 선거들을 보면 뭐 선거 개표율 80%, 90%에 육박을 해서 뭐 171표 차이로 뒤집어진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구를 기준으로는 약 50% 정도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저희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현재 예상 의석수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6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17석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예상 의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출구조사라고 해서 상당히 정확하냐라는 것도 사실은 네. 논란이 좀 여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표본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오차가 여기서 다른 곳에서 생기는 오차와 서로 상쇄돼서 서로가 이제 그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총선은 다 254개 지역구로 잘잘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다른 지역에서 보완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히 또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 정부를 지지한다 혹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유권자가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출구조사에서도 투표장에서 나오면서 누구 뽑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선뜻 국민의힘 후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출구조사를 회피하는 경향이 만약에 두드러졌다면 그렇다면 이번 출구조사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맞겠죠. 근데 다만 이것 또한 역시 마지막까지 봐야 네.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로 봤을 때 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벨트 이렇게 두 지역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초박빙으로 막판에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이러한 개표가 물론 아직 개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동작 을 지역이나 동작 갑 지역 같은 여러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은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아직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즉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의 어떤 국민의힘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는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대거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를 조정하는 그러한 파격적인 어떠한 공천 혁신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현역 의원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좀 어렵다. 아직은 이제 초박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공천 조정에 있어서의 아주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요,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3가지 지역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청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을 할수록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저희 민주당의 총선 승리 요건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강 벨트의 끝과 끝은 광진과 동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진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수 정당의 어떤 텃밭이 끊기고 진보 정당의 텃밭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광진구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박빙이지만 항상 많은 숫자로 승리를 해왔고요. 지금도 박빙이지만 아무래도 근소하게 승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동작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작을 이겨야지 보수 정당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들어가서 보수 탓밭에서도 승리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에는 4번째 출마하고 있는 나경원이라는 보수 정당의 거물 정치인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류삼영 후보는 정치 초년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경찰국 설립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했던 그런 정부적인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그 류삼영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동작을의 상황, 그리고 저희가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패배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승리했느냐가 전체 한강 벨트의 상황을 보여주는 단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이 한강 벨트가 공격이라고 하면 낙동강 벨트는 수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낙동강 벨트에서 6석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부산 3석, 경남 3석.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부산에서 한 8석 정도, 그리고 경남에서 5석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에서는 부산 엑스포라는 어떤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에 대한 민심, 안 좋아진 민심,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높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호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높았는데 그리고 부울경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로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심판을 하려는 어떤 민심의 욕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에서 한번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 개표율이 43%를 넘어가고 있는데 총 48석 가운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36석, 국민의힘이 12석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상황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한강벨트 중에서는 용산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한강벨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승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강태웅 후보랑 접전을 벌였고 당시에 권영세 후보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강태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가 있는데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현재까지도 두 후보 모두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용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산이 현재 이제 개표가 한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개표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당락 결정을 보기에는
그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이제 여당의 권영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또 분명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의 900여 표 차이로 가까스로 네. 이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총선에서는 거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몰패를 당했던 그러한 선거였죠. 근데 이 용산은 참 흥미로운 것이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전에 총선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진영 전 장관이 민주당으로 옮겨가면서 또 민주당에 상당히 뜻하지 않은 성과와 승리를 가져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용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도 첫 선거운동과 마지막 선거 유세를 용산에서 할 만큼 공을 들였고요. 또 용산은 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갖고 이 정부를 상당히 강도 있게 비판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그 공을 들였던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무래도 이 여당의 우세한 여론이 두텁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은 아직까지는 초박빙입니다만 여당의 우세가 아직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또 다른 관심 지역 명룡대전이 벌어지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개표율은 52.51%를 기록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4.73%,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4.89%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계양을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야말로 은퇴를 고려해야 될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로서 야심차게 이재명 대표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험지로 뛰어드셨죠. 그런데 이제 저는 최초부터 그 원희룡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를 하는 것보다 이 차라리 인천 같은 경우는 북쪽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텃밭 그리고 비교적 아래 남부 쪽이 보수 정당으로서 해볼 만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선을 넓게 펼쳐가지고 인천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번 상대를 해보는 전략이 어땠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 남부 쪽에서 그나마 보수 정당의 세가 조금 센 곳에 출마를 하셔서 좌우 날개에서도 동반으로 당선을 시키고 본인도 당선이 된다면 사실 승률이 낮은 계양을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표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본인께서는 용감하게 또 뛰어드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떤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계양을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후원회장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선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센 아주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 또 국민의힘 내부의 그 시각이었습니다. 도전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있었고요. 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전체 선거운동 지위를 좀 막아주는 효과만 있었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 이런 이제 그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로 들어왔던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선거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좀 좁혔다면 좁힐 수 있다면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에게는 이른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먹힐 수가 있고 결국 원희룡 후보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10%포인트 이내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그래도 원희룡 후보에게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판세에 그게 어렵게 보이고 10%포인트 밖으로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원희룡 후보의 어떤 대중적 경쟁력에서는 조금 많은 점수의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경기 분당갑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표율 26.93%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51.47%,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8.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300표 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두 후보 모두 대권주자급으로 꼽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후보 모두 입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야 당연히 뭐 오래된 대권 주자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차기 당권 자체를 또 다퉈볼 만한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다음 당대표 혹은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거 수도권이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수도권 재선 의원이 되는 것이고, 삼선 의원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노원병이 됐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권으로 한층 다가가는 것인데 이광재 후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재 후보는 전통 친노의 어떤 직계 정통성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중도 온건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 대중적인 확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종로로 출마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험지를 골라서 간 격도 있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의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양당의 당권 지형 역시 상당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분당갑이 상당히 재미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의 구도가 개항을 해서 이재명과 원희룡의 구도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광재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공통점은 둘 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광역단체장도 하셨고 둘 다 선당 후사의 어떤 느낌으로 지금 험지에 뛰어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광재 후보가 생각보다 분당 갑에 가서 스킨십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이 조금 더 보태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개표를 한번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이 분당 갑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그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겪고 있는 의정 갈등의 어떤 피해를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분당 갑은 보수 정당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광재 후보와 어떤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다시 원내로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앞으로 정치 생명이 많이 위태로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원희룡 후보처럼 어떻게 지느냐, 젖잘싸를 하느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승리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인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광재 후보가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의 어떤 예상치 못한 대권 후보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낙동강 벨트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곳 경남 양산을인데요. 자, 이 지역 지금 개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82.41%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51.9%,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8.1%의 득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현역인 김두관 후보에 맞서서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우 후보가 맞붙었고 두 전직 경남지사의 맞대결이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뭐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표 차이가 아주 적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개표가 많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김태호 후보의 그 승리를 좀 점치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김두관 후보도 워낙에 이곳에서의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또 김포에 있다가 본인이 이렇게 험지로 가서 당선이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근데 김태호 후보가 역시나 이 경남에서 갖고 있는 이 뭐랄까요? 과거에는 상당히 좀 유력하고 촉망받던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그 시기를 좀 거치면서 대권에서는 좀 가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경남을 대표하는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의 입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 공천 조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태호 후보가 PK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표차가 3,057표 차로 김태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후보도 현역 의원들 그리고 전직 도지사 간의 대결로 매우 흥미가 있고 이분들의 대결이 낙동강 벨트 전체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이 이것도 끝까지 개표가 완료돼야지 어떤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울경의 중심 도시이고 어떤 신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로서는 큰 정치인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정치인이 와서 어떤 지역의 인프라, SOC 간접 자본을 많이 설립해주고 발전시켜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한 복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후보 둘 다 양 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민들로서 상당히 기대가 큰 지역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여기서 또 재선을 하셨고 그래서 아직 또 현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히 기대해 봅니다. 네, 부산 수영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수영 현재까지 개표율 51.19%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49.4%,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41.43%로 정현욱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약간 어떤 표심을 좀 나눠 가지면서 유동철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투표 결과 지금 개표 상황을 보면 정현욱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수영구의 이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부산 민심이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수영은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당선이 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한 수영에서조차 만약에 여당 표심이 갈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 성적을 갖다 주게 된다면 지금 한석이라도 하나도 만들어서 개헌저지선을 지켜야 되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절박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한 것이 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한 도전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장해찬 후보를 뽑아봤자 민주당 후보에게 승기를 가져준다면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다시 재공천을 한 정통성 있는 후보에게 표심을 몰아주자. 이러한 심리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수영구의 부산 민심, 국민의힘 지지층이 매우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저는 이 총선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던 지역이 수영구입니다. 그 이유는 보수 후보가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여기 수영구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명 수영구 패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수영구는 패싱을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해찬 후보는 왜 단일화를 하지 않고 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보수 후보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지역 정가에서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해찬 후보를 단일화시키지 못했다는 이 정치력의 부재 가 갈등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대통령의 1호 참모를 주장하고 있는 장해찬 후보가 왜 계속해서 완주를 고집하는가에 대해서 자칫하면 총선 이후에 유난 갈등이 시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내부 갈등, 집안 싸움을 제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갈등의 잡음이 자칫 부산 전체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산 수영구의 주민들께서 전략적인 투표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지역구 좀 더 보겠는데요. 경기 화성을은요, 현재 개표가 21.3%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3.08%, 그리고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0.04%의 득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까지 이렇게 3자 구도로 보수표가 나뉘면서 보수에 불리하다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가 경합으로 나왔고요. 현재 개표 상황은 표차가 3%포인트로 이준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아직 개표율이 조금 낮은 점이 아직은 이제 그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개표율이 낮고 또 격차가 좁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이 절대적인 숫자 표 차이가 좀 아직은 적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까지 개표가 진행된 다음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죠. 결국은 막판에 터졌던 공영훈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 문제, 꼼수 증여의 논란이 불거졌었죠.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 중산층, 특히 젊은 30, 40대 층에게는 엄청난 그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이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부산 수영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예찬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전략적으로 될 만한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의 과거의 대표였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 주자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은 될 사람을 뽑자 이러한 기조에서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준석 후보가 공영훈 후보에게 밀린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개표 21% 정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습니다. 정치는 확실히 명분과 실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국민들께서 아직 이준석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는 민심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선거를 총통틀어 가지고 들었던 지원 유세 중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하셨던 눈물을 지으시면서 하셨던 말, 특히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때 심정을 토로하시면서 눈물을 지을 때 타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영훈 후보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악재가 좀 섞여가지고 이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화성을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약진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준석 후보가 조금만 더 빨리 그 화성을 출마를 앞당겨서 선거 유세를 더 빨리 시작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확실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민주당 후보의 어떤 선전을 기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지금 계속해서 현재 개표 상황으로 예상되는 의석수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표 상황으로 지금 예상되는 의석수는 범야권이 180석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범야권 200석일 때의 경우와 범야권이 180석일 때의 경우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석이 됐을 때는 가장 큰 효과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회가 네. 다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80석이 됐을 때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법안을 태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이 21대에서는 180석을 통해서 상임위 다수를 점유하고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번번이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사실 의회가 어떤 무력화되는 상권 분립의 어떤 취지가 무색화되는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사실 180석이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범야권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출구조사가 조금 다른 대선이라든지 그런 선거에 비교해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기대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단독 과반만 국민께서 주셔도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역구에서 개표가 61.5%가 진행이 됐는데 강성필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현재 개표 상황으로 예상되는 의석수는
범야권이 180석 초반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80석 초반이라고 한다면 21대 국회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거의 110석 내외 수준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힘겹게 입법적으로 지금 저지를 해왔고요. 결국은 이제 200석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만약에 110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확보한다면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결론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총선 전과 후가 다릅니다. 이 총선 전에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이 안 됐을 당시 시점에서는 이 정부의 뭐랄까요, 여당에 대한 어떤 그 힘, 장악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또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의 어떤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큰 선거는 이제 지방선거 정도고 바로 대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의 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이제 당정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용산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여당이 끌려가기보다도 반대로 여당이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끌고 가는 이 주도권에 좀 이 바뀌는 그러한 국면이 앞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와 비슷하게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80 초반 정도의 의석수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21대 국회 강대강 대치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이런 상황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주도권이 개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선에서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로 인해서 100석 이하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실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여당과도 협치를 이루어야 되고 야당과도 협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야말로 여소야대를 임기 내내 경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내임덕이 빠지지 않으려면 이 전과는 달리 협치를 야당과 여당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두고 과연 합격점이냐 불합격점이냐를 두고 은퇴를 하느냐 아니면 정치를 이어가느냐를 앞두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광재 후보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친명의 이재명, 친노 친문의 이광재,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서도 대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출연이 약진이 아마 예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오세훈과 같은 여러 잠룡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어떤 포션이 줄어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여당과 야당과 협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향후 행보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반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압승을 거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1심 선고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느냐가 바로 8월 전당대회,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 지형은 아마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또 조국 대표의 어떤 대법원 확정 판결,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도부의 어떤 재편이 아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매직 넘버는 110입니다. 네. 110석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른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거센 정권 심판론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텼다라고 하는 그 지지 여론이 강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어떤 스타성과 어떤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후보군이 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110석이라고 하는 매직 넘버를 달성했을 때 충분히 무난하게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총선 후에는 참 역설적이게도 총선 전까지의 이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매직 넘버를 110석으로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고민하진 않았지만 한간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110석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120석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110이 되든지 120이 되든지 이 당내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사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잘 싸웠지만 졌다고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친윤과 비윤 간의 당권 경쟁, 그리고 비윤 중에서도 사실 유승민 전 의원과 혹여 나경원 후보가 살아서 의회에 입성을 한다면 이런 비윤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외 밖에서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어떤 잠룡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나가면 본선은 무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0석은 해야 본선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130석은 해야 16강 진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커질 수도 있고 잦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출구조사로는 12석에서 14석이 예측이 된 상황인데요.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조국 대표는 이미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그 근거로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갈 때 안건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당 구조로 되어 있으면 사실 침대 축구, 쉽게 말해서 갈등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이 있으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다당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종식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진보가 두 당인 거고 보수가 하나의 정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야권의 어떤 원하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13석을 할지 15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추가적인 의석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의석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 예. 또 범야권이 180석, 190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5석 이상을 가게 되면 또 의외로 어떤 200석의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변칙적인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비례 2번이라서 지금 사실상 원내 입성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조국 대표는 사실상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고, 우리가 대법원에서는 사실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감옥에 가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들이 조국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 다음 순번이 그 승계를 받아서 또 어떤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3년은 길다, 혹은 정권 심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어쨌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조국 혁신당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당선 무효가 되게 되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구심점이 상당히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조국 혁신당을 앞으로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새로운 인물을 찾는 면에서는 결국은 이게 친문주자에게 상당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시나리오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8월 전당대회는 지금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수면 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단결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나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광재 의원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수 혈전에 어떤 이 의지를 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조국 혁신당이 바로 이 민주당 내부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친문 세력에 대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지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개원 22대 국회 개원 시점과 맞물려서 아마 조국 혁신당이 전격적으로 민주당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